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원문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읽어내는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이 정과정이라는 것은 그 관리였던 신하가 유배지에 가서, 사람 이름이 정선데, 유배지에 가서 임금이 불러주기를 기다리면서 유배 귀향길에서 자기를 다시 복귀시켜주기 원하면서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접동새와 나는 비슷하게 임을 그리워해 울고 있는데, 나는 무죄야. 죄가 없는데 내 이제는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나는 결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넋이라도 인과 한대 아니라 죽어서 영혼이라도 인과 함께 살고 싶구나.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모함입니다. 사람들의 슬픕니다. 임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욕 아니에요, 님이. 마소서 잊지 마소서 님이시여 돌이켜 들으셔서 사랑해 주소서. 약간의 원망이 있지만 다시 자기를 사랑해 달라는 거. 다시 관리로서 복귀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야. 됐어. 기대돼. 돼. 전화 또 갑니다. 송민국 요 작품도 유배 작품 가사인데 펜 없어? 어. 유배 가사인데 두 여자의 대화체로 이루어집니다. 을려 천상 하늘에 옥황상제가 산다는 곳에서 있었던 을려가 지상에서 지나가는 걸 보고 감녀가 물어보는 거죠. 을려야 너 왜 여기 있어? 하늘나라의 백옥경에서 옥황상제 모시고 임금 모시고 있어야지라고 얘기하는 둘의 정체는 선녀입니다. 그랬더니 을려가 자기 하소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주는 임을 믿어서 너무 애교랑 아양을 떨었더니 임의 사랑이 좀 변한 것 같아. 얼굴빛이 예전과 어찌 달라졌는가? 다 누구 탓이야? 내 죄가 산같이 쌓였어. 너무 오바했어. 누굴 탓하겠어? 아무도 탓할 수 없지. 굳이 탓하는 건 팔자 탓. 내가 타고난 팔자가 그런 거지. 뭐. 그랬더니 위로해주고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하소연을 이어갑니다. 내가 없는데 허약 체질인 임금께서 임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지내고 밥은 어떻게 먹고 예전과 같이 잡수시는지, 기나긴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를 걱정합니다. 그래도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산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먼 곳을 보고 싶었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구름과 안개는 장애물이자 간신. 아,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래서 강가로 가죠. 강가에 가서 임의 소식을, 최신 소식을 강 건너는 사람들이나 사공을 통해 듣고 싶었는데, 바람과 물결에 하도 심하게 쳐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뱃사공이 없어요. 건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들도 장애물이자 간신. 결국 임의 소식은 알지 못하고 해가 지고 나서 초가집, 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너무 헤매고 다녔으니까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했더니 잠깐 동안 힘이 다 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아름다운 모습, 보석 같은 모습이 반이 넘게 늙어서 너무 슬퍼서 울면서 꿈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임에 대한 마음은 제대로 말하지도 못한 채 닭이 우는 소리에 잠이 깹니다. 깨고 나서 꿈결에 일어나 잠결에 일어나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구나. 이럴 바에 차라리 죽어서 달이나 되어서 임이나 비춰보고 싶다. 가까이 가서. 그랬더니 을려가 그랬더니 그런 을려에게 감녀가 위로하는 거죠. 뭐라고 위로해요? 을려야 낙월되지 말고 구준비나 돼. 그 이유는 달이 되면 임에게 직접 닿을 수 없죠. 빛으로만 비춰볼 뿐. 구준비는 임의 옷을 적실 수 있죠. 스킨십이 가능해. 그래서 죽어서나마 죽어서도 동떨어져서 있을 게 뭐 있어. 비가 돼서 적시는 게 낫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재가 구준비가 된다. 1번 문제부터 같이 가볼까?
이렇게 풀 때 어떻게 해? 뭐뭐와 달리는 가로로 항상 묶어. 뭐뭐와 달리는 항상 가로로 묶어. 그리고 가에만 집중해. 가는 비장한 어조로, 비장한은 무슨 뜻일까? 슬픈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하는 각오, 비장한 각오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투로, 어조는 말투. 자, 슬픈 분위기 맞습니다. 가.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다. 의지? 나는 결백하니 다시 사랑해 주세요라는 바라는 바를 얘기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건 있어도 의지는 안 보입니다. 뭐뭐 하겠다. 이겨내겠다. 의지는 보이지 않아요. 아까 가작품. 비장한 건 둘 다 있죠. 이 선지가 최종적으로 맞으려면 어때야 돼요? 가는 이래야 되고 나는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선지가 현우야.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더 갑니다. 와, 진짜 현우 신발이 몇 세? 너 발 몇 수야? 290? 현우가 제일 큰 거 아닌가? 발? 우진 너 발 몇이야? 75? 그 정도면 딱 적당한데 키. 시읒. 65? 생각 75, 65. 나도 한 65 정도니까 비슷하네. 태우 60? 65? 너는 어? 너는 또 300 가까이 돼 95랑 300? 헐. 다리 크면 보통 키도 크지 않나? 자, 봅니다. 나는 대화의 형식을 취해 시상. 답이 2번이네요. 송민국은 감녀 을녀의 대화였습니다. 시상을 전개하는 건 무조건 맞아요. 왜냐면 시상은 무슨 뜻이야? 시의 내용이란 뜻이야. 너네 그거 아니? 작곡가들, 가수들이, 싱어송라이터 이런 애들이 악상이 떠오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악상이 떠오른다. 들어봤어? 악상? 음악에 쓸 내용거리가 떠오르는 걸 악상이 떠오른다 그래. 가사의 내용이든 리듬이든 박자든 멜로디든 악상이 떠오른다 그래. 똑같이 시에 쓸 내용이 뭐야? 시상. 이거는 무조건 있어. 모든 시가 시상 전개는 뒤에 건 확인 안 해도 돼. 대화의 형식이기만 하면 돼. 답은 2번. 가나 모두 사음보의 율곡 리듬감. 리듬감은 운율. 사음보 하면 리듬감이야. 무조건 맞아. 근데 문제는 둘 다냐? 가는 사음보가 아니야. 가사는 사음보야. 가사. 시조랑 운율 똑같아. 사음보는 뭐 이렇게 따지는 거 봐봐. 너희들은 따지지 못하고 그냥 받아야 되지만 세 글자, 네 글자 단위로 끊어보면 저가는 저각시 본듯도 한대이고 네 마디. 음보, 사음보.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네 글자씩. 얘만 두 글자 독특하게. 약간의 예외. 해 다져 저문 날에 눈을 보라 가시는 것. 잘 봐봐. 옛날에 리듬을 다 이렇게 지켰다니까. 이런 식으로 리듬을. 생각해보면 옛날 사람들도 되게 힙했던 거야. 어? 우리 요즘 애들만 저걸 한 게 아니라고. 잠깐만. 뭐지? 음, 요즘 애들만 고등 래퍼? 랩 배틀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 그게 좀 느리게 움직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날씨가 이제 언제쯤 좀 따뜻해지냐면 추워가지고. 자, 그럼 봐. 그다음 다른 거. 대조적인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한다는데 대조면 서로 차이나는 반대되는 대조, 대립 뭐 이런 것들, 대비 뭐 이런 말들이 같은 말들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서리적 표현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야, 봐봐. 뒤에 거 빼고 서리적 표현 썼냐는 고전 시간은 서리적 표현이 거의 대다수 들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무조건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서리법 어디 있니? 가에 임께선 벌써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거 원망을 하는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사물의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사물의 속성, 사물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햇빛은 밝다, 봄바람은 따뜻하다, 봄바람이 어찌 따뜻하지 않겠는가? 이건 서리법, 봄바람의 속성, 사물의 속성 이런 거 나타내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지. 이미 나를 잊은 거 아니냐고 원망하는 말을 한 겁니다. 서리법은 있는데 뭐는 없다? 대상의 속성, 사물의 속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자, 나머지 다 아니에요. 답은 2번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2번 선지 뭐죠? 2번 선지는 보기 박스 보면 보기는 가의 창작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조하여 가의 식구에 대해 탐구하는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정서가 작가 이름이에요.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동네라는 지역으로 귀향을 가게 되자. 의종 왕입니다. 은 조정의 뜻에 의해 어쩔 수가 없이 보내나 귀향을 가 있으면 머지않아 부르겠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정선은 믿고 가는 거죠. 유배지에 가서 임금이 자신을 불러줄 것을 기다리며 살았으나 20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다. 너무했죠? 야, 너 내가 부를게. 잠깐 내려가 있어. 그래놓고 20년입니다. 이에 정선은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을 토로 고백하고 임금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밝히기에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아, 요게 역사적 배경.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몇 번인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2번. 3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2번, 3번.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얘기해줘. 물어봐줘. 해석 부분 여기다 펴볼까? 여기. 요거 보면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봐. 밥들은 먹고 왔냐? 잘했어. 회는 먹었어? 안 먹었어. 너는? 안 먹었어. 틀려도 좋으니까 최대한 시도를 해봐.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이렇게 끊어서. 원래 이게, 원래는 그리자 운이다니 애는 임금을 그리하는 마음을 통해 임금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써져 있어. 보통 선지는. 표를 안 주고. 가볼까요? 그리워하여 우니 이런 뜻입니다. 그쵸? 임을 그리워해서 우는 겁니다. 화자 나가 임금을 그리워해서 우는 거 한결같은 마음 오케이. 산의 접동새와는 비슷하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했다. 슬픔 오케이. 죽어서 영혼이라도 임과 함께 살아가고 싶구나 이런 뜻이에요. 소망의 좌절로 인해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을 다른 대상 임에게 옮기고 있다. 전이 말이 자 고통을 대상에게 야 내 고통 너도 느껴봐 하고 옮긴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저는 죽어도 억울하게 죽어도 임과 함께 죽어서라도 영원히 같이 하고 싶어요라는 충의
정신을, 변함없는 마음을, 지조절개를 드러냅니다. 답은 3번. 이거 임금에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적절해요. 임금에 대한 서운한 마음 다시 한번 들어서 사랑해 주소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하나씩 다 따져봐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귀찮은데 기억이 어디니? 본문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기억 한번 봅시다. 왔다 갔다 할게요. 귀찮아도. 기억. 하늘의 배곡경. 옥황상제가 산다는 천상계의 세상이고 을려가 원래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길 떠나서 지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보자. 이미 계시는 공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거기가 어디예요? 천상 배곡경. 화제의 쓸쓸한 처지를 강조하는 시간적 배경. 뭐죠? 해가 다 저 저무는 역, 저물역. 하루가 끝나는 때. 그래서 소멸의 시간. 쓸쓸한 시간. 해 뜰 때는 어때? 해 뜰 때 우리가 보통 쓸쓸하다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해질 무렵에 해가 어두워 컴컴해질 때, 컴컴해지려는 시간일 때가 좀 더 쓸쓸하죠. 자, 1번 선지 적절합니다. 2번 선지 갈게요. 임과 이별한 이유가 자기의 잘못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임과의 이별을 운명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 니은 가볼까요? 해석 들어갑니다. 내 몸이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내 탓. 누구 때문이야? 내 탓. 하늘을 어떻게 원망하고 사람을 어떻게 탓해? 누구 탓도 아니고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지. 서로 프라이니 내 탓이지. 내 운명 탓이지. 2번 선지도 적절합니다. 자, 내가 얘기하는 건 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너네 중학교 수준에서는 아직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지. 중학교는 뭐야? 내신은 중학교 내신은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 한정돼 있으니까 다 머릿속에 빠삭하게 들어있는 채 지문도 안 보고 문제 풀 때가 있잖아. 근데 그래서는 안 돼, 원래. 알고 있는 거여도 선지를 하나씩 일일이 대응하면서 푸는 게 고등학교 가서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이야. 특히 수능은. 나중에 가면. 그걸 미리 우리 훈련하는 거야. 디귿. 임을 그리하며 지내는 처지에 대한 화자의 탄식, 슬픔이 드러나 있으며 일단 보통 탄식은 보통 뭐뭐로구나 뭐 라는 감탄형으로 드러나 있게 됩니다. 임의 소식을 기다리는 간절한 태도. 디귿 가볼까요? 임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하는데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지났다. 내일이라고 사람이나 올까? 임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 소식을 알 수 없고 나 혼자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봐도 돼요. 로그나나 아는 없지만. 리을, 이미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에 방황하고 있는 화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경은 뭐냐면요. 써놓으세요. 풍경, 배경을 통해 화제의 쓸쓸한 심정을 부각합니다. 자, 어렵습니다. 한번 가보죠. 리을.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하는데 임에게 임의 소식 어떻게 나누고 싶어서 바람과 물결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3번. 그 어수선한 건 화자의 심리라고 봐도 되죠. 주변 풍경이기도 하지만. 임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에 방황하고 있는 화자. 산에 갔다가 물가로 내려오는. 그리고 거의 어수선하게 된 그런 풍경을 통해 쓸쓸한 심정. 마지막 5번입니다. 꿈과 현실의 상황을 대비하여 꿈속에서는 임을 만났어요. 현실에서는 임이 없죠. 대비인 것까지는 맞겠습니다. 임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강정. 이것도 맞을 것 같아. 자연물에 의탁하여 화제 요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런 말도 잘 안 쓰죠. 여러분들 수준에선. 의탁은요, 빌려서, 의지하여. 요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감정 이입이라고 부른다. 미음에 감정이입이 있어야 돼. 한번 볼게. 미음은요, 꿈에 만난 이에게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다 아뢰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서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닭이 우는 바람에 잠이 깼어. 닭은 어때요? 나의 잠을 깨워서 임과 계속 함께 꿈속에서 잊지 못하게 만든 존재죠. 그런 닭에게 나의 심정을, 감정을 이입하진 않겠죠. 나를 방해한 존재니까. 원망은 있겠지. 이해되겠니? 무슨 얘기인지? 자연물에 빌려 의탁하여 절망의 심정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 닭은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5번. 어렵습니다. 그쵸? 시도 어려운데 문제도 조금 어렵게 나왔네요. 그 다음 거 봅시다. 현대시.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이름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어? 어디서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지? 내가. 들어는 봤어. 영화 중에 동주라는 영화도 있는데 알아? 저는 모르는구나. 윤동주 시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1등하는 윤동주의 아주 유명한 시. 오,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오, 들어봤죠, 어디선가? 외우기 시켰어? 맞아. 그 사람이 쓴 또 다른 시. 또 하나의 시. 자, 정념의기. 아, 요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념의기는 살짝 어려우니까 이건 빼고 또 다른 고향 정도는 우리 해석하고 가와 관련된 문제 확인해보고 가와 관련된 거 여기 이것도 가나의 공통점이니까 가에만 집중해서 한번 선지를 솎아보죠. 나는 나중에 가와 관련된 것만 일부 한번 봅시다.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윤동주 시를 읽을 때 좋은 방법은요 이런 겁니다. 볼게요. 이런 거 보자.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자 이렇게 할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치게 되면 고민을 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는 게 답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걸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걸까? 네. 답을 몰라서 고민하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거든? 어떤 유튜브로 강연해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중들 앞에다 두고. 이 세상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야. 이어폰 왜 끼고 있어? 어. 그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자, 고민을 하는데 답이 있으면, 답을 알고 있으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알고 있는 답대로 행동하거나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럼 되는 거야. 고민할 필요 없지. 두 번째, 답이 없어. 어차피 답이 없어서 해결을 못 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냥 문제는 문제째 두고 가는 거지. 이해돼?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참, 말은 편하죠. 그런데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이 고민거리가 됩니다. 뜻대로 되진 않아요. 내 뜻대로. 근데 그거랑 다르게 다른 얘기를 해볼게. 정말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걸까? 상식적으로 해볼게. 스님 빼놓고. 내가 볼 때 그 스님은 결혼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 빠져보지 못할 것 같아요. 자식 낳고 키워봐. 뜻대로 된. 자, 다시. 봐봐. 그럼 너희들이 답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닌지 봅시다. 내일까지
숙제 해야 돼. 지금 놀아야 돼, 숙제해야 돼. 답 알지? 근데 왜 고민해? 자, 두 번째,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한다 칩시다. 다이어트를 한다 칩시다.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지금? 답 알아 몰라. 근데 고민해 안 해? 하지. 왜 그럴까? 어설픈 욕망 때문입니다. 아니, 성적 올리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 놀아야 돼. 알잖아. 근데 왜 망설여? 둘 다 가지고 싶어서. 놀면서도 성적 올리고 싶어서. 그러다 어디 옵니까? 재수학원 오는 겁니다. 재수생 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재수생을 거의 20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거든? 주중엔 계속 재수생 가르치니까 가르쳐 오는데, 지금 이제 재수생들이 이번에 모의고, 이번에 수능이 불수능이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뉴스에서? 어려운 수능 시험이었어. 그 중에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자퇴하고 아직 수능 시험을 안 봤는데 고2 이제 되는데 고2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수능 보기 위해서 여기 재사원에 와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 고 중학교 3학년 때 자퇴해버리고 검정고시 학원 다니면서 검정고시 본 다음에 검정고시 합격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수능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1 때 수능 보는 애들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많습니다. 되게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 큰딸도 고2 때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고 뭐 해서 대신 재수는 했어요. 고3 나이 때는 못 따라갔고 재수해가지고 대학 갔습니다. 물론 저희 큰애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나 저희 아내나 뭐 했으면 좋았냐면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결국 적응에 실패해가지고 그만뒀었지. 너희들은 진짜 대단한 거지. 우리 첫째는 중학교도 졸업 못하는 줄 알았어. 학교 등교급을 너무 많이 했어. 뭐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학폭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학교 공교육 요 책에 성향이 안 맞았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학을 보냈지. 물론 선생님이 재수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저기 종로학원, 송파 쪽에 종로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재수생 20년 생활 중에 10년 정도 있었거든. 거의 대표 강사로 있었고 교무실장이나 뭐 이런 걸로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 첫째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 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어쨌든 대학을 보냈지. 둘째도 재수시켰어. 둘째는 삼수 시켰어, 삼수. 다니는 학원에. 그래서 작년에 대학 갔어.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선생님이 이제 수험생 부모를 졸업한 거야. 그리고 이제 지내고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빠삭하게 알고 있고요. 제 아이를 겪어봤으니까 또. 물론 그 전에 물론 알고 있었지만 더 실감나게 알고 있고. 공부란 대학 가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 그런데 뭐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재수하고 삼수하는 게 되게 고생 많이 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 7시 50분까지 학원에 등원해야 돼. 종합반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면 7시 50분에 등원하면 영어 듣기나 영단어 테스트를 쭉 보고 8시 중간에 쉬는 시간 준다면 8시 30분부터 1교시 시작해가지고 너네 1교시 몇 시에 시작하니? 중학교가? 그치. 1시간 정도 더 빠르지. 시작해가지고 밤 10시, 그러니까 수업은 한 오전 수업으로 끝나는데 오후에 선택 수업 같은 게 있고 쭉 끝나면 저녁 먹고 나서는 자습인데 10시까지 해, 밤 10시간. 그리고 집에 가. 그 생활을 일주일 내내 하고 대신 일요일은 뭐 나와서 자습할 수도 있고 집에 쓸 수도 있고 토요일은 저녁 때까지 5시 한 10분, 6시 요때까지 그렇게 언제까지 생활해? 11월 13일 정도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이 보통 수능 시험이거든요. 그때까지 그 생활을 쭉 하는 거죠.
애들은 맨 처음에 미치려고 합니다.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운동도 못해. 운동장이 어딨어? 없는데. 그렇게 생활한 거야. 보면 안쓰럽고 불쌍해. 근데 걔네들의 다 공통점이 뭐다? 대학을 가고 싶은데 못 갔기 때문에 온 애들이 대다수인데 그 중에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는데도 재수하는 애들이 있어. 왜? 의대 가려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도 있다. 일부러 하는 애들. 근데 대다수 애들은 어설프게 고등학교 생활을 한 거야. 학원은 다니고 뭐 했는데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되게 어설픈 상황.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아무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되게 하는 거죠. 꼭 수능을 보고 대학 안 가도 됩니다. 학교 내신이나 학생부 활동, 학교 활동을 통해서 대학을 재학생들을 많이 뽑아요. 재수생과 고3, 현역 고3이랑 가장 차이는 이미 너희는 중3이어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게 일단 겁나겠지만 고등학교는 어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신을 쉽게 딸 수 있는 이왕이면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그런데 너희들이 과고나 특목고 이런 데 가는 거 아닌 이상 외고 이런 데 가는 거 아닌 이상 일반고 중에서라면 그런 데 가는 게 차라리 다. 그렇게 해서 거기 다니면서 그 안에서 내신 성적을 좀 잡아주고 그래서 수시 종합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게 훨씬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재수생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야. 물론 재수생도 다음에 학생부 종합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재수하는 애들은 주로 학생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가고 싶어가지고 재수하지 않거든. 그 이상을 가고 싶기 때문에 재수. 대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은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냐가 문제지, 대학은 깔려 있습니다. 어디든 그러니까 지방 국공립대, 지방 사립대도 갈 수 있어요. 김포 여기 인천 경기권에 대학도 갈 수 있어요. 통학 가능한 거리까지. 근데 그 학교가 과연 내 마음에 들 것이냐. 이런 것도 하고 자기의 꿈이나 목표가 또 분명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이공계 계열 아니면 AI와 관련된 이런 것도 요즘 많으니까 그런 데 차라리 가서 가는 것도 좋고 전문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전문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대는요 횟수에 상관없이 몇 번이고 지원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대 그런 전공과 관련된 분야는 차라리 어, 그런 분야에서 빨리 공부하면서 자격증 시험을 봐가지고 기술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걸 통해서 취직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애매한 4년제 학과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 그건 뭐 나중이고. 음. 자, 요것만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고민거리 있을 때 답을 몰라서보다 답을 알고서 고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즉시 그 문제의 답이 알고 있는 정답을 아는 내 안에 나가 있습니다. 아까 봤잖아. 아직 신호도 안 바뀌었는데 길 건너야 돼 말아야 돼. 아무도 없긴 한데 쓰레기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 수업 시간에 떠들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들. 거짓말 해야 돼 말아야 돼. 답 다 알지. 내 안에 즉각적으로 나를 아는 정답을 아는 내 안에 나. 저는 개인적으로 양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그런 나를 내면적 자. 자라는 건 나중에 써볼게요. 내면적 자, 본질적 자, 도덕적 자. 이거는 집에서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꼬맹이 내는 아직도 유치원도 다니지 않고 부모님한테 훈육도 받지 않은 애는 개념이 없죠. 답이 뭔지 몰라요. 그럼 막 행동하죠. 그런데 이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실천을 하거나 하지 않는
행동하는 나가 있습니다. 걔는 누구냐? 현실적 자아라고 해요. 가장 바람직한 삶은 뭘까요? 이 둘이 일치하는 삶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내 안에 나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끔가다 누가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내 모습이랑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내가 마치 거짓말쟁이인 것 같고 내가 진실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걸 사춘기의 학생들이 아이들이 주로 많이 걱정 그런 고민을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주 유치한 생각이죠. 왜 유치한 생각이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밖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완벽히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똑같이 하는 행동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무례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가 예의라는 걸 하잖아. 예의라는 게 있잖아. 예의가 뭐지? 그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밖에서 만나는 관계에서는 내 마음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격식과 그 관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예의잖아. 그게 교육이잖아. 이해됐니? 이상한 거야. 이 안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 일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긴 하겠지. 특히 도덕적인 어떤 그런 모습과 일치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따지는 내 안에 나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구라고 하냐? 좀 고급진 말로 성찰적 자. 그걸 따져보는 나. 일치 여부를 따지는 나. 이거를 인지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본 적 있을걸요? 메타인지. 들어봤어요? 초인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메타를 번역해서 초를 써가지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찰한다, 뭔가를 반성한다가 생각보다 고도의 정신작용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 그래서 얘들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정확히 저는 구분 못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명에게. 사이코패스는 이게 아예 없어요. 자기의 행동을 자기 행동대로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이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있는데 알아. 내가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도 알아. 아는데 뉘우치지 않습니다. 알면서 합니다. 더 무섭죠. 둘의 공통점. 성찰할 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걸 우리가 분열, 내 안에 나가 갈등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쪽팔린 고백이죠.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줄 아는 것. 이때의 부끄러움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이 뭐냐? 저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부끄러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끄러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한테 가까이 갔을 때 수줍은 거. 그것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데 이때 부끄러움은 아니에요. 두 번째 뭐? 쪽팔림. 여기 부끄러움이. 성찰이 되게 중요해요. 진정 부끄러워할 때만이 사람이 입니다. 부끄러움을 통해서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잘못해요. 근데 그것을 진정으로 뉘우칠 줄 아느냐.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성찰, 부끄러움 나오면요. 다 반성과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메타인지는 뭐냐면 이런 건데 나의 현재 행동이 답을 알고 있는 내 안에 나와 일치되게 행동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내 안에 나가 메타인지 성찰적 자아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이게 발동되는 때가 되게 드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잠깐만 쉬었다 가자. 잠깐 쉬었다 갈게. 자, 가보죠. Recording in progress. 자, 그런 겁니다. 얘가 이것들이 적절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내 안에 나가 있다.
이런 거 이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야, 친한 친구랑 싸웠다고 쳐봐. 그러면 싸우고 나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아, 친구랑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도 화해하고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친구한테 찾아갔어. 그래서 머릿속에 최대한 좋은 말로 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친구가 자꾸 틱틱거려. 비아냥거려 나를. 막 계속 나는 계속 져주는 자세로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그런 반응을 보이면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지. 그럼 다시 싸운다고 쳐봐. 다시 싸울 때 원래 내가 계획했던 것과 나의 행동이 지금 일치하지 않잖아. 그때 나는 이런 거지. 나 이러려고 온 거 아니었는데. 이러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감정이 격해가지고 싸우게 되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라는 판단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성찰적 자유가. 그래서 상위 0. 몇 프로 전국 단위 우등생 공부하는 애들 인지심리학자가 검토해봤는데 아마 지능지수나 이런 데서 성적이 그렇지 않은 저 바닥이 가까운 성적대 애들이랑 상위 1% 이내에 드는 4% 이내 0. 몇 프로 이내에 드는 그런 애들은 근본적으로 다를 거다 라고 검사해보는데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야. EBS에서 방송을 좀 기획을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다른 뭔가 원인이 있는가 해서 인지심리학자 같이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알아낸 게 있어. 두 가지. 상위 퍼센티지 상위 1% 이내에 드는 그 친구들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이 있어. 그렇지 못한 애들과의 차이. 첫 번째 뭘 것 같아? 첫 번째 착하다.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착해. 건방질 것 같은데. 뭐냐? 이 착하다는 게 뭐냐면 누가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해줘. 짜증내지 않고. 걔네들은 그래서 그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과정에서 자기가 막히거나 애매한 부분을 발견해서 이거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였네로 확인해. 그래서 걔네들이 공부하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 어떤 학생은 자기가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해. 방에서 혼자 처박혀서. 그러면 이제 끝나면 엄마 불러. 밖에서 엄마는 TV 보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책을 읽거나 대기하고 있다가 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 갔더니 방에 뭐가 있어? 화이트보드가 있어. 그럼 엄마한테 책상에 앉혀. 그리고 뭐해? 엄마, 이제부터 내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걸 그때 가르쳐. 엄마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한테 이해시키는 정도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자기가 공부한 걸 단순히 암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걸 백지 상태에서 쫙 써가면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건가? 암기했다고 해서 꼭 아는 건 아니잖아. 그 과정. 근데 그게 보다 두 번째, 메타인지다. 메타인지. 메타인지. 내가 알고 있는 이것들이 과연 적절하게 알고 있는 걸 계속 감시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게 진짜 많이 다르다. 자, 그럼 가볼게. 이 작품은 봅시다. 제목이 또 다른 고양이에요. 자, 요거 한번 적어봅시다. 시에서 고양은요, 보통 정신적 안식처로서 안정과 위안, 정착의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근데 보통 이런 고향을 나타내는 시를 왜 쓸까? 고향을 상실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쓸 때 보통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물론 벗어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언급하는 시들은 보통 내용이 과거 내가 알고 있었던 고향의 모습은 이제 사라졌네. 고향의 상실. 동전의 양면처럼 붙는 게 그래서 과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작품들이 주가 되죠. 근데 제목이 이겁니다. 근데 또 다른 고향이라는 건 되게 신기한 제목이죠. 고향은 하나인데 또 다른 고향이 있나? 한번 가봅시다. 윤동주가 어느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래요?
네, 맞습니다. 일장님 때. 광복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죽었어요? 광복 전에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뭘로? 일본군한테 잡혀가지고 생체 실험 당해서 죽었다라고 전해져요. 안타깝게도. 일본 유학생활 중에. 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 어떻게 해서 당연히. 고향이 왜 돌아왔겠어?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왔겠지. 근데 그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뭐죠? 일단 밑줄만 쳐놓겠습니다. 나만 온 게 아니라 백골도 따라왔대요. 어두운 방은 그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자, 내 방과 내 방에 나 혼자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고립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죠? 외부, 우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들어와요? 말은 안 나왔지만 창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 방은 외부와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식이 확장되는 거죠. 나만 혼자 있는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불어온다. 더합니다. 어둠 속에서 에서라고 할게. 곱게 풍화작용하는 풍화작용? 바람이나 이런 것들로 점점 사가지고 사라져가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내 백골이라고 했고 백골을 들여다보는데 눈물 짓는 것이 백골은 풍화작용하면서 닳아서 사라져가는데 그걸 보면서 눈물을 짓는 건 사실인데 눈물 짓는 것이 나냐 백골이냐 아름다운 혼이냐 이게 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미리 가르쳐드리죠.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때 백골은요. 백골은 아름다운 혼은 내면적 자 정답을 알고 있는 내 안에 도덕적인 자 나 가장 바라는 최상의 내 모습 백골은 뭐야? 그러지 못하는 현실적 자 실천하지 못해서 못나 보이는 내 모습 요게 나는 누굴까요?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성찰적 자라고 해보죠.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방 안에서 나의 못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못난 모습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반성하고 있는 거죠. 이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는 게 지조 높은 개는 지조절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걔는 밤을 새워 어둠을 향해 짓는다. 왜? 쫓아내려고. 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럼 어둠은 뭐예요? 지조 높은 개는 긍정적 소재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그 개가 공격성을 가지고 쫓아내려고 짓는 어둠은 부정적인 것이겠죠. 지조가 없는 부정적 대상. 바로 보겠어요? 일제시대 때 지조 높은 행동은 뭘까요? 좋아, 거꾸로. 일제시대 때 지조 없는 행동은 뭘까요? 친일 같은 거. 그런 부정적 세력을 막으려는 거. 근데 봐봐. 그 개가 근데 나를 쫓아내려는 것일 거다. 그 개가 어둠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도 쫓아내려고 짓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이 어때 나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나는 지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걔는 나를 향해 짓는 거 아닐 텐데 자의식 과잉이죠.
아, 나한테 그러는 거구나. 좀. 우리가 좀 내가 좀 못났거나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누가 아유 바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애한테 한 건데 갑자기 삥 긁혀가지고 나한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 그런 것들 같은 거지.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불만입니다. 이 시의 화자는 가자 가자 반복 청유형이라 그래요. 뭐뭐 하자. 청유는 권하는 겁니다. 함께 하자고 소망을 강조할 때 쓰죠. 반복을 통해서 의지도 들어옵니다. 쫓기는 사람처럼 가자. 누구한테? 강아지로부터, 개로부터. 어디로? 백골 몰래 대신. 백골 빼놓고. 그럼 백골 빼놓으면 누구랑 누구랑 가는 거야? 나는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 빼? 백골 빼면 누구랑 누구만 가? 나랑 해성정. 보기 싫은 못난 내 모습은 여기다 버려두고 어디로 가자?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 이것이 바로 이 화자가 가고 싶은 이상향. 이것이 진정한 안식처. 봐봐. 이 사람 어디 돌아왔어, 지금? 실제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마음의 안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닌가 보다. 다른 고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 작품은. 이해됐니? 오케이. 윤동주의 시인이 이런 자기를 성찰하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걸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되게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에요. 1번, 2번만 풀어볼까요? 1번은 가에만 집중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가에만 집중해서. 같이 가볼게. 1번만 같이 해보고 2번은 너희들이 해봐. 자, 내적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 화자는 항상 납니다.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그죠? 고민하고 있는. 이건 적절. 자, 긍정적 미래가 도래, 올 것이라고 하는 화자의 신념. 새로운 시대는 올 거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가에만 집중해서 봅니다. 자신의 처지 긍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백골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죠. 이것도 아니네요. 화자에게 회의의 대상이 되는 지난 삶의 모습. 회의는 의심, 일종의 성찰, 돌아보는 것. 그러면 지난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 작품엔 나의 과거의 삶이 나와 있지 않아요. 회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건 성찰의 대상이지. 부재하는 대상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원하는 만남에 대한 기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1번이 답이네요. 가만 가지고 답 나오네요. 그럴 때도 있다. 문제가. 자, 2번 문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3번은 안 풉니다. 2번만. 민아, 너 안 추워? 안 추워?
그러니까. 자, 풀었니? 우진, 답 나왔어? 대충?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응? 뭐라고? 별이 빛나는 거랑 그일인데 서시는 내가 못 알았지. 안석쌤이 시켜. 아, 싫어 안 돼. 야, 다 외우기 시킨 것 같은데 너는 왜 안 외웠어? 뭐 잘못하는 아, 그래? 뭘 잘못했어? 거요? 음. 아, 그거 초등학교 때 했는데요? 그거 시 외우는 게요. 수행평가였어? 아니, 저 그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서 이 F를 하나 외우는 게 스피였어요. 오, 서시 그 노래 있지 않나요? 신성 그거는 그거랑 달라. 그래요. 전혀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내용이야. 그거는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그걸로 시작하는 거고. 자, 이번의 답은, 2번이 아니구나. 이거 3번, 2번이구나. 이번의 답은 2번. 아쉽습니다. 2번 볼까요? 네, 4번입니다. 답은. 볼게. 4번 먼저. 반성적 성찰을 하고 있는 현재의 자아가, 오케이, 나가.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고향을 죽은 자신의 시신을 만난 곳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 백골. 세 명의 분신. 뭐냐? 삶의 가능성을 죽음의 세계 속에 묻어버리고 현실에 무기력하게 안주하려는 자, 이게 백골이라고 해야 될까? 잘못했다. 이걸로 할까?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는 현재의 자. 그리고 이상적 세계를 꿈꾸는 자. 요게 하나씩 살펴보면 무기력하게 있는 게 백골. 현재자는 나. 이상적 세계를 꿈꾸는 자는 아름다운 혼.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죠. 다만 반성적 성찰하고 있는 현재의 자아가 성찰의 과정에서 당면하는 어려움을 눈물 짓는 자, 반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때문에 눈물 짓는 게 아니라 무기력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반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찰의 과정에서 당면한 어려움. 요게 틀렸어요. 자, 당면하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당면하는 무슨 뜻이냐면 음, 맞닥뜨린. 아이,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잠깐만.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씁시다. 맞닥뜨리다. 스펠링. 발 시려. 맞닥뜨리다. 자, 넘어가죠. 다른 시는 안 하겠습니다. 나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시를 설명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자, 아름다운 이야기의 세계. 이야기는 서사. 40분까지 하면 됩니다. 소설 하나만 합죠. 서사 관련된 소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작가의 상상력이나 경험을 바탕에 두고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시는 스토리가 아니죠. 시는 노래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일정한 구조를 바탕으로 인물과 배경과 등장인물 등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나 사회상, 이때 상은 모습. 자, 인물의 종류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역할, 주동 인물은 뭐냐면요. 주인공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 쉽게 말하면. 반동 인물은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 전형적이다, 개성적이다. 전형적은요. 어떤 특정 세력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효, 지극한 효도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인물, 소설 속 인물 누구 있어요? 효녀 심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심청이? 설마 모르나? 심청이가 누구지? 자, 심청이. 효 하면 심청이. 자, 구두쇠, 욕심쟁이만 떠오르는 사람. 놀부. 그렇게 뻔하게 떠오르는 인물.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전형적이라고 하고, 개성적은 그렇지 않은 존재들 얘기예요. 자, 평면과 입체. 여기 성격이지만 캐릭터가 변하냐 안 변하는데 평면적은 변함이 없을 때 평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잖아. 평면은 어디서 보든 똑같잖아. 입체는 뭐예요? 어디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성격이 변하면 입체적 인물입니다. 엔간한 소설에서는 인물이 캐릭터가 잘 바뀌지 않아요. 악역은 끝까지 악역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처벌당하죠. 그래야 통쾌하지. 갑자기 나쁜 일 그렇게 엄청나게 했던 애가 갑자기 착하게 행동하면 그래서 용서가 되면 좀 열받잖아. 자, 소설의 시점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누가 나온다? 소설 속에 나가 나온다. 3인칭 이 3인칭 시점인데 작가 전체 작가 시점은 나가 나오지 않는다. 아, 발 시려. 이 이야기의 문학에 극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극, 대본이죠. 대본도 스토리를 다루지. 이게 여기서 작가의 개입 없이가 좀 틀렸습니다. 서술자의 개입 없이예요. 말해주는 사람 없이 배우들, 등장인들의 대화와 플러스 행동으로. 그래서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공연되거나 영화관에서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장면이 펼쳐지는 것. 희곡과 시나리오 얘네들입니다. 특징, 대사와 행동의 문화. 보여주기의 문화. 이게 해설, 지문, 대화가 구성 요소예요. 갈등, 사건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설이랑 이건 다를 바가 없죠. 현장의 문학은 무슨 뜻이냐면 라이브로 공연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필도 이야기 속에 넣어버렸네요, 산문. 이거 수필에서의 나는 작가 자신입니다. 글쓴이 자신이에요. 무형식의 형식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만큼 자유로운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짜임이 없다.
식이고 그래서 봐 수필문이 아니라 일기, 편지, 기행문들도 다 수필에 해당이 된다. 나머지 뭐 개성, 글쓴이만이 독특하게 생각하는 이것, 깨달음, 이게 주제의식이죠.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고 끝내면 될 거. 요거 했네? 이거. 카이네의 토지기억 했고. 요거 짧으니까 36페이지. 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도 소설 읽는 거랑 다를 바 없어요. 인물관계 잘 타지면서 봅니다. 최노인이에요. 자, 사실이야 빌어먹을 거 왜 갑자기 욕해? 이런 거 있지. 우리가 스스로 물음표를 던져서 떡밥을 던지고 그 떡밥 회수하는 글읽기가 된다. 왜 화를 내고 있지? 그러면서 좌우의 높은 집들을 쏘아보며 무슨 집들이 저 따위가 있겠어? 게다가 저것들 등살에 우리는 1년 12달 응? 햇볕 구경이랑 못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 아, 이 좌우의 높은 집들이 지어졌나 봐. 그럼으로써 최노인의 집안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높은 건물들을 짓는 바람에 집 안에 햇빛이 들어오지 못한 걸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안 그랬다는 얘기야. 경운 웃으면서 아버지도 아들인가 봐요. 혹은 딸이겠죠.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가는 시대인데요. 아주 급격한 변화의 시대인가 봐. 급변하는 시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도 좋고 둔갑, 변신하는 것도 상관치 않지만 같은 말이야 거의. 글쎄 염치들이 있어야지.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부끄러움이. 왜요? 직간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안 사람이 장안은 서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 한민이 이제 잠들었네. 다 끝났어. 사람들에게 내놓으라는 듯이 저 따위로 층층에 쌓아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피해라뇨? 그러니까 최노인은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인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궁금한 거 있어. 당신도 알겠지만 할 때 당신은 누굴까? 알겠죠? 옛날에 우리 집 어디 이랬어요. 무대 위에 지금 최노인과 경우만 있는 게 아니야. 자식한테 당신이라고 안 하겠지. 당신하고 불린 사람 누굴까? 그렇지. 아내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 이 무대 안에 지금 현재 대사, 아내의 대사는 없지만 최노인과 아내가 있고 그 자식으로서 한 명, 병훈이 있는 거예요. 하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놓은 화초며 고추보, 묘목이 도무지 자라지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어보니까 고추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서서 들어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가 하면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 자,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요런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불모지라고 부릅니다. 자라지 않는 땅. 세상이 될 거다. 말세야 말세. 이때 경제가 제복을 유니폼 같은 걸 차려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쓰다가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온다. 얘도 자식이야. 얘는 근데 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었다는 건 학생인가 보다. 그러면서 아빠가 화가 나서 속상해서 하는 말을 듣고 웃어요. 형제는 두 명 최소. 경운과 경제.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제목은 불모지. 여기서 불모지는 뭘 의미한다? 이러한 세상을 의미한다. 이놈의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이놈의 세상은 불모지와 같은 곳이다. 자, 제목은 소양강 처녀. 그 후 나는 나 글쓴이 자신
좀 전에 소설이었어요. 두어 해 이 고장을 떠나 있었고 돌아와서도 이사를 하는 등 생활의 변화를 겪으며 오랫동안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그녀 누구지? 과일을 살 때나 구성진 유행가 가락을 들을 때면 문득 그녀의 생각이 떠올라 궁금해지게 됐다. 아마 이런 과일과 유행가 가락이랑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봐. 그녀를 근데 다시 만난 것은 지난 여름. 지금 과거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나와 참외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그녀가 나를 먼저 알아보고는 반색을 하며 다짜고짜 큼직한 바나나를 몇 개 내밀었다. 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지난 여름 다시 만나서 그때 준 바나나. 어, 배려심이죠. 새까맣게 김이 깬 얼굴은 훨씬 늙었지만 한바구음은 여전하고 배에 두른 전대, 돈주머니 같은 겁니다. 관료있게 떼저러 번들거렸다. 그 사이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고 위에 두 아이들은 착실히 밥벌이를 하니 한실은 더럽다고 했다. 자, 아파트도 장만, 두 아이들도 낳아서 키우고 있고 이젠 가게라도 얻어서 편히 앉아 장사를 하려고들 하지만 이 나이에 들어 앉아있지도 못하고 헐헐 떠나고만 싶으니 무슨 병인가? 자, 식구 가족들이 가게 하나 차려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붙어 있지만 그 떠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이렇게 타고난 팔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세 글자로? 맨 끝은 살입니다. 운명. 한 곳에 머물지. 오! 어떻게 들어봤어? 역마살. 역마가 뭐죠? 옛날에? 말을 중간중간 코스마다 데리고 관리하는 곳이죠. 거기에 키우는 말이 역마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급한 전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어떻게? 말을 갈아타면서 계속 하죠. 말은 한 곳에 붙어요, 못 붙어요?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죠. 그래서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운명 중에 가장 안 좋은. 요즘은 역마살이 연예인 운명이기도 해요. 연예인 운명, 남자의 경우. 왜? 전국 투어, 세계 투어 다녀야 되잖아. 무단기인가 바람이 들어 발붙이지 못하고 나를 새끼 보듬고 보증 보듬고 살라고 애아버지가 먼저 간 모양. 오, 애아버지 누구겠어? 남편은 죽은 거야. 죽어서 혼자 과일 장수하면서 자식을 키운 거지. 하도 고생스럽고 막막해서 강물에 뜨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세월을 어찌 살았을까. 그래도 세상살이가 내 선생이라 살면서 많은 배웠다는 거야.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편히 살았으면 이런 요지경 속 같은 세상을 어찌 알았겠수. 그래서 나와서 일하면서 세상살이를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됐다. 아주 많은 소설 짓는 사람이라던데 오정희 작가, 소설 작가. 내 살아온 얘기를 한번 써보시오. 책으로 엮으면 10권도 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만난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 문제 1번, 2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